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게임 산업이다 보니까 글로벌 산업과의 경쟁이 있는데 해외 입법례하고 좀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미 영화나 K 콘텐츠 같은 게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를 지금 제패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게임도 K 콘텐츠의 일환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상황인데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예전에 없어졌던 제도를 지금 이게 계속 그 게임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오히려 속도전이 필요한 게임에 대해서만 지금 사전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전 등급제가 마치 사전 검열처럼 작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혹시 좀 헌법적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신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저도 깊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약에 문제가 해당 사건에 접하게 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숙고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이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헌성 여부는 좀 뭐 게임물의 어떤 그 등급상의 어떤 문제점들도 좀 있지만 이게 작년 10월에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됐고 많은 인원들이 제기돼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 지금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벌써 한 9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게임물 산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문제가 있어서 지금 문제 제기가 됐는데 가처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처분은커녕 결정도 이렇게 늦어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아까 예.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뭐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뭔가 독립성의 침해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 인원 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도 판단을 못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겠느냐 이런 거고 이 속도에 대해서 지연 문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의 그 사건 처리 상황이 좀 지연 상태에 있는 거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건 관리를 잘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연이 되면은 사회나 경제에 심각한 또는 당사자한테 심각한 피해가 생기는 그런 사건들은 좀 잘 분류를 해서 먼저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청문회 앞두시고 지금 여러 장관들 청문회 하는 모습을 혹시 참고로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에 나는 그 짤막한 모습만 예. 본 것 같습니다. 교육위에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수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쪽지를 준 거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일단 답변하고 곤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라. 시간을 가지면서 동문서답해라. 이런 쪽지를 줬어요. 이게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 한 분이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오죽하면 교육부 공무원들도 후보자를 불안해하면서 이랬겠냐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사위에 지금 그저께 장관 후보자 청문회나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는 워낙 후보자님들이 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뭐 내용을 모르실 리야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물어보는 쪽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라 이런 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나요? 그런 적은 없고 약간 제가 대답하기 좀 조심스러운 질문들이 예, 많았- 오늘 여러 질문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대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 게 헌법 84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꾸 형사소송법 규정을 말씀을 하세요. 국가소추주의. 국가소추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은 사인 소추를 금지하면서 검사의 기소 독점을 규정한 것이지 거기 나오는 일부 문구를 가지고 소추의 의미가 재판 수행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조항이고 무엇보다도 헌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률을 근거로 하는 해석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 헌법에는
68조 2항에 판결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소추가 기소와 재판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판결이란 말 쓸 필요가 없죠. 다 소추라고 그냥 쓰면 되죠. 헌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다수당인 여당의 해석에 맞는 그런 해석을 억지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인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 아까 조배숙 의원께서 난민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화면 올려주세요. 지금 예정인데 강론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내주세요. 이것이 이제 난민들에 대해서 과연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난민법에 따르면 29조에 보면은 난민이 여러 가지 조세 기타 공과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난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작년에 1,544명 정도의 난민이 인정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더라도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아주 소액이고 소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고 또 이 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세금 도둑이라는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있었거든요. 저 화면 보시면 당시에도 난민에 대해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 했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시키면서 난민 인정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거 보여주세요.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의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재정상 아주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난민 인정자에 대한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후보자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의원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예. 네, 다음 거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후쿠시마 다음 거 보여주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4만여 명의 국민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지금 헌재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제3자가 지금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2006년도에 판결한 것이 있습니다. 저거 보시면은 국가는 사인이 제3자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헌법재판소가 이것을 심사할 때 과소보호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 이 판결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오염으로 인한 직접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이 헌법소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실 때 과소보호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만약에 판결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난민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최후로 우리의 본으로 이 판단을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 차원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민적 사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헌법 제4조를 보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대통령 취임 선서를 규정한 헌법 제66조와 69조에도 평화적 통일에 대한 책임과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지금 분단이 돼 있는 상황이 예외적인 상황이고 또 통일이 국가적 사명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주적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어요. 북한이 주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걱정이 됩니다만 이와 별개로 지금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 정신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통일부 명칭에서 통일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혹시 내용 보셨나요? 지금 그전엔 듣지 못했습니다. 예. 통일부라는 명칭이요. 이 헌법에 근거한 통일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어떤 상징과도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일부가 1969년에 출범이 됐는데 이 이후에 부처 이름이 몇 번 바뀌기는 했는데요. 통일이라는 용어가 빠진 적은 없습니다. 뭐 국토통일원, 통일원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통일이라는 단어가 빠진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능적으로 보면은 사실 외교부의 외교부 산하에서 이 통일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통일부를 별도로 독립된 부처로 두는 이유도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통일부를 독립적인 중앙부처로 유지하면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2023년 12월에 김정은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그 흐름을 맞춰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요거 선언했을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 단체들이요 부랴부랴 강령에서 자기들 강령에서 통일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조직 개편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춰서 지금 통일부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적으로 우리 정부가 통일 정책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예,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신경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조배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하셨죠? 이제 사회적으로 계속 논의와 논란의 네.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제목이죠. 차별을 금지한다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 법안 내부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거기 이제 차별금지 사유가 여러 개가 열거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2020년도에 21대 국회에서 그 발의된 법안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유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혐오 표현으로 규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아니라 자기의 세계관, 가치관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되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신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에서 비판을 했는데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혐오 표현이라고 해가지고 제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는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성적 지향이라는 이런 문제는 그 개인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모르는 게 아닌데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 어떻게 사람이 다 의견이 똑같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입틀막이죠. 그러니까 이 성적 지향에 관한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예, 지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재판소에 이미 지금 동성혼 불인정이 위헌이라면서 커플 11쌍이 지금 헌법 소원도 제기한 상태. 이거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알고 지금 있습니다. 이 양성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 청소년부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차이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성평등은 뭐죠? 그 양성평등 남성과 여성을 주체로 보는데 성평등은 반드시 그렇게 대립되는 성에 거에 다양한 거잖아요. 아주 맞습니다. 다양한 성입니다. 그래서 예, 이 문제는 꼭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나 정도도 함께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현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 의해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재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아님 네, 그다음에 뭐 이제 너무 당연한 조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이제 한정위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예외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은 헌재가 그렇게 해석하고 또 한정위원 결정 자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창설해냈기 때문에 늘 대법원과 갈등을 겪은 것입니다. 아마 후보자님께서 대법관으로 지명됐더라면 아마 헌법소원에 대해서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아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을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구성을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지명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을 임명하도록 한 취지가 뭘까요? 법관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법관의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법관의 신분 보장이나 법관 임명 절차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은, 재판을 담당한 재판관은 대통령도 3명, 국회가 3명 지명하고, 대법원장이 또 3명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은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지만 구성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회가 3명 지명하도록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히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인씩 지명하도록 한 이유가 오히려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다양한 견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은 헌법적 결단, 헌법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은 결국은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누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중립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치적 사건에서 탄핵 심판이나 또 다른 여러 사건들에서. 그런데 지금 헌법 27조의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합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법 규정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했고 대법원이 최고법원이라고 했는데 이 규정과 재판 소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후보자는 나름대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재보충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
예, 그럼 박희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헌법소원 관련해서 좀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지금 헌법을 만들 때 대법원에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맡고 있는 헌법 관련 사건도 처리해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우리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또 헌법 전공하신 분이 이제 바로 후다닥 그 헌법재판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에 가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지금 하시는데 후보자께서 그 부분은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견해가 다 많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에서 지금 사법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촉발한 게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사법의 정치와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표적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법원도 좀 사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화를 못할 지경인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기 사건도 지금 처리를 못해가지고 계속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마당에 이런 재판도 헌법 위반인 경우에는 뭐 헌법소원 심판할 수 있다 이렇게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좀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대법원도 지금 대법관을 증언해야 뭐 현재대로 해야 되냐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하급심을 좀 강화해서 사실은 지금의 그 상고로 되는 사건 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 연구관 오래 해보셨잖아요. 10년. 재판 연구관은 판사가 아니죠. 공식적으로는. 예. 그렇지만 독일의 판사와 똑같이 독일의 대법원 판사 같은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실하고 법체계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급심을 좀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판연구관도 하급심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의견이 좀 견해가 어떤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의원님 말씀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심이 최우선적으로 강화가 됨으로써 항소 상고 사건을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관 증언도 사실은 그런 큰 틀 안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 것도 지금 많이 그런 부분은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연장선상에서는 대법관 증언 부분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소원을 재판도 넣어서 심판한다 이런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봐야 되지 잘못하면 이게 자칫 3심, 4심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좀 우리 후보자님은 예, 저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기에 제 견해가 그렇게 모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재보충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재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장동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판소원에 관해서 저는 이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법률을 재판하면서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은 법관에게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률을 이렇게 해석하면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게 한정위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한정위원은 헌법재판소법이나 여기에 없는 주문을 하나 헌법재판소가 창설해냈는데 그때 당시에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자존심 싸움이다. 그래서 한정위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대법원 나름대로 법률을 해석하겠다라고 하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기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잘 하지 않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기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정위원을 내고 이렇게 법률 해석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것은 사실은 헌법재판소에 저는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정위원 결정을 했는데 당신들이 안 따르니까 그렇게 안 따르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가 가져다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라고 한 게 지금 예외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했던 겁니다. 그것은 오롯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원이라는 독창적인 주문을 창설해내면서
법원과 싸움이 벌어진 것이고 그 자존심 싸움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가져다가 재판소원을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했던 사안입니다. 지금은 한정위원 결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거의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단순위원 아니면 합헌이죠. 그리고 그 연역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생겨서 맨 처음에 법원과 기싸움을 하면서 기형적으로 나왔던 그 사례를 가지고 재판소원이 일반적으로 아니면 예외적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법관의 신분보장이나 법관의 임명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구성 이런 여러 내용들을 보면 저는 재판소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기성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문제는 또 하나의 뭐가 문제가 있냐면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길게 한 이유는 대통령계의 임기가 맞춰놓게 되면 결국은 한 대통령이 대법관을 너무나 많은 수를 임명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대법관 수를 늘리면 그 기본적인 헌법을 만들면서 임기를 그렇게 해놓은 그 기본적인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늘린다 하더라도 몇 명으로 늘릴지 그리고 늘리는 시기와 방법과 그 늘리는 규모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예. 대법관 증언 문제에 관해서는 저도 동의를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그 재판소원에 관해서도 그 역사적 경위를 보면 의원님 말씀이 맞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제재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의전 활동 가운데에서도 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이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질의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문회는 저희 인생을 돌아보고 성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와 당부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제게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확인하며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을 법관으로 살아오면서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였던 것처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도 국민이 대표자인 위원님들이 해주신 당부와 격려, 충고를 늘 마음에 새기고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오영준 후보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오영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건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추후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좌진과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와 언론인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휴를 선포합니다. 제도 검찰 개혁과 관련된 4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그저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걸로만 말씀하시고 피해 가셨고요. 그다음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하냐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신 부분들이